안녕하세요. 용감한 은퇴 준비를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아톰입니다. 제 닉네임 아톰을 이야기하면 네, 이 우주소년 아톰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아톰이 아니라 이 원자 아톰에서 닉네임을 따왔습니다. 물질의 특성이 원자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파생해서 저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톰이라는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전공이 드러나니까 이제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공부를 싫어했고요. 학위를 돈 주고 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네. 저는 공부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공대 진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생물을 만지는 게 낫겠다 해서 공대 진학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싫어했던 제 대학 입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름 없는 지방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장학금을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토익 점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내다 보니까 취업할 때가 됐는데 모든 이력서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요. 결국 교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서야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은 140만 원의 계약직이었어요. 심지어 밥값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제 석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석사를 졸업한 후에 다행히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학자금 대출을 7년 동안 미뤄왔단 말이에요.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엄청 불어나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학기는 이자가 20%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도 대출 원금과 이자와 또 그땐 자취를 해서 월세로 돈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제가 벌잖아요. 근데 제 돈이 아닌 거예요. 자꾸만 지갑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더 없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자는 결심을 했고 결혼하고 지금 남편과 함께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어른들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설날에 느꼈어요. 저희 조카가 가방 예쁘죠? 이 가방을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서 사야 한다고 세뱃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가시적으로 적어보면 신학기 가방을 23년 2월까지 10만 원을 모아서 구매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가방은 비교적 필요한 금액이 적고 기간도 짧다 보니 이렇게 굳이 적지 않아도 금액이 머릿속에 있고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의 은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고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은퇴 계산기를 이용해서 나한테 얼마의 금액이 있어야 하고 어느 기간까지 모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터넷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거 하나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래에셋 은퇴 계산기로 이용해 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서 55살에 은퇴를 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 금액이 너무 눈에 들어오죠. 9억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제가 55살에 은퇴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 9억이라는 건 사실 성인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모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학생분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초봉으로 쳤을 때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씻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 언제 9억 모으지? 이게 아니라 나 노동으로만 이 금액을 달성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공부를 해야 하고 돈을 모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에만 이 9억에만 집중을 하면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신조어가 생겼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영끌이요. 그런데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주택 강제 경매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함은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뉴스만 보고 투자를 선택하면 안 되고 친구가 좋다고 해도 배우자가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이유는 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물려받을 것이 없는 흑수저분들은 특히나 월급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이걸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뉴스를 자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온통 힘들다는 얘기로만 가득해요. 그래서 뭐 사기를 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비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거 하나하나 짚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런 뉴스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밝히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답답함과 무력함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넓고 거지 같고 근데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고 나약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무력함은 회사를 다닌 분들께 정말 익숙할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에 신입사원이 되었을 때는 나 뭐라도 해보겠다. 그런 패기 넘치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치면서 내가 열심히 해도 이 회사는 변하지 않고 팀장님도 변하지 않고 나는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힘든 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위로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쁘게 말해서 이야기지만 뒷담화를 하게 되는데요. 월급이 안 오른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사람들과 속상함을 잠깐 달래고 일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은퇴 계산기에 9억이라는 금액을 보고 사실 억울함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미 지금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약까지 하면 혹은 아니면 이미 너무 절약을 잘하고 계셔서 더 이상 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아마 좀 좌절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맞춰진 초점을 잠깐 돌려서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했던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외국 어린아이 영상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희 나라 사람인데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흑수저 여성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진짜 너무 열심히 일을 해도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게다가 난독증까지 있어서 성적도 나빴고요. 성인이 되어서 시작한 사업은 잘해보려고 한 건데 30대에 10억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10억이라는 빚이 또 막연하겠지만 이자가 5%만 되어도 한 달에 400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생각나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부자들을 공부해서 5년 만에 연 5천억 원의 회사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믿기시나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네, 켈리체 회장님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베컴보다 부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켈리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서 부자들에 대한 책을 좀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생각과 노력이 위인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1%의 천재들은 제외하고요. 근데 제가 주제가 용감한 은퇴 준비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여성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가 버거운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간과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범함에 넘어가게 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은 속상하니까 술 한잔 해야지. 이 나이엔 자동차 한 대는 있어야지. 상여금 받았으니까 남들 다 가지는 프라다백 나도 사야지.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다들 혼자 사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뉴스가 주는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차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그거에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힘들수록 저한테는 탓할 구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힘들다고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제가 하는 평범한 노력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저기에 백수도 많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견한 일이죠.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별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 미래의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에 안주하게 되는 걸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속상하다고 술 마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저는 그냥 그날의 답답함과 속상함을 무디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졌으니까 갖겠다는 가방과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어 보일 뿐인 거죠. 내 소득 수준이 진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비슷한 평균 속에서 내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괜찮다?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게 괜찮으신지,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정말 괜찮으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 사람들을 보면 저희의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내용을 정리하면 네,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에 나오는 말을 가져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합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편리한 일이다.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타당한 이유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면 되니 말이다.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예전에 월급이 밀렸던 적이 있어요. 2달을 밀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결혼을 한 상태라 남편과 함께 생활비를 쓰고 있었기에 걱정을 좀 덜었지만 그 당시에 이직을 준비하면서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회사에서 쌓았던 경력이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회사가 경영을 잘못했던 것도 물론 문제였어요. 사장이 잘못했던 게 정말 문제였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돌아봤을 때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회사가 어쨌든 저를 받아주는 곳 중에 제일 나은 곳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 문제는 또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100%내 탓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내 선택이 들어갔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부업으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을 하고서 이 부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회식 갔다 와도 이거 1시간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거를 반박할 말이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결국 안 되는 모든 이유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월급이 적어서 힘들면 부업을 해서 더 벌 수가 있는 거고요. 할 줄 아는 게 만약 없어서 못하겠다면 일단 배워보면 되죠. 그리고 체력이 없어서 지친다면 운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는 솔직히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건지 될 때까지 해봐서 손해를 보는 게 결국 손해를 보는 건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 진짜 내 최선인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문제만 던져드리고 끝내면은 제가 나쁜 놈이죠. 은퇴 준비를 앞당길 수 있는 부업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자본 부업의 세계. 네, 다른 방법도 많지만 가장 대중적인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소매업이고요. 블로그는 광고나 마케팅을 대신 해주는 것이고, 재능 마켓이라고 하면 내가 잘하는 거, 온라인으로 잘할 수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주세요.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기분이 안 좋아지셨는지.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고 내가 이거를 해서 꼭 돈을 벌려고만 한다가 아니라 은근히 재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그럼 당연히 재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구매 대행, 그러니까 소매업인데요. 중간 유통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마트를 열어야지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명세가 있다면 공동구매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걸 제외하고 소매업으로 흔히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와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랑 등록면허세 같은 걸 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금이 유통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의 자본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리스크가 적어서 이제 이런 장점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면 좀 광고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서 뭐 맛있는 맛집에 간다, 아니면 화장품을 공짜로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글을 써서 버는 방법도 있고요. 플랫폼 자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수익으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걸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또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요. 요즘 강의도 많고 컨설팅도 많고
그걸 또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블로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시장에 뛰어들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능 마켓은 조금 더 문턱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작은 재능에 살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낸 책들이나 지식들이 있거든요. 강의들. 무료 강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살을 덧붙여서 노하우를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되고요. 국내 1박 2일 뚜벅이 여행 일정 30분 만에 짜는 방법이라던가 중고 물건을 제값받고 파는 방법이라던가 남자친구가 내 인생샷을 찍어주게 만드는 방법, 그런 걸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능성을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냥 얼마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1억 모은 거. 근데 이런 거를 너무 작게, 너무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 한번 시장에 내보시고 이게 진짜 팔릴까? 한번 본인을 시장에 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부업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소소하게 공개를 해드리자면 전자책 매출은 이 PPT를 제작할 때는 0원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한 권이 팔렸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국내 위탁 배송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배송 대행지에서 그냥 아예 전부 다 해주는 그런 거예요. 이걸로 100만 원의 순수익을 냈고요. 블로그 부업으로도 1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냈습니다. 뭔가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200만 원 벌었으니까 200만 원의 노력만 했냐? 이건 아니었거든요. 진짜 하루에 10,000원 벌어보겠다고 글을 막 6시간씩 쓰고 그랬어요. 근데도 부업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저희 가족이 잘 살아보려고, 물론 돈도 있긴 있죠,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딸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저한테는 선택지가 취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돈을 벌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확장시켜 주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취감 때문입니다. 회사 밖에서 내 존재를 증명해낸다는 게 굉장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또 제가 은퇴했을 때 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도 썼죠. 막간 홍보입니다. 네, 제 책은 크몬과 블로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 중이거든요. 후기를 남겨주시는 경우 5,000원 페이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치만 5,000원 페이백 해드린다고 막 구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꼭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슬라이드 조금 무서운 말인데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돈이라는 개념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돈이 정말 탐욕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하고 회피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준비해 봤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저는 되게 두려워하면서 피해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유대인 중에 부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부를 이루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은 꼭 이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지만 서른이 넘었지만 부자가 되기를 지금에라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잘 사용하는 인격을 함께 갖고 나가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용감하게 은퇴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